총평입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게 풀었나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죠? 저 문장이 더 불편한데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의 수험 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시험은요, 문학이랑 독서의 평균 정답률이 3, 4% 정도 벗어나요.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무엇? 아주 쉬운 독서론이 들어와 있다는 걸 가정한다면 이 시험의 승부처는 비문학 독서 3세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잘 넘어갔는가, 잘 돌파해 나갔는가가 관건이겠죠. 그지? 자, 그런데 봐. 어떤 친구들이 알고리즘이 나오면 기분이 좋을까? 오이의 알고리즘, 오이의 경제, 벌써부터 설레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 다 불편하죠. 하지만 그 불편했던 자리가 편하게 되는 사람들 있죠.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한 우리한테는 불편한 거 투성이가, 그치? 시험지에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치? 이걸 뭐하게? 안 불편하게 만드는 게, 편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공부 아니겠어요? 그쵸?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뭐냐?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이나 경제 지문을 뚫어내는 방법과 기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행했던 경험들이 지금 축적되어 있는 수험생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영역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 시험은 망가질 거라고요. 불안 요소를 남겨두면 안 돼요.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검토하면서 여러분들의 불안 요소를 확인하고 다음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그 구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완 작업을, 공부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시험 전, 우리 같은 시험은 수능이지, 수능 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수험 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거기서 싸우길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이 지문, 요 지문 정도를 독서에서는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문학에서 걸려있는 대표 문형들, 오답률 상위에 걸려있는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6평 전에 자기가 어떠한 수험생이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자, 다음 지문에서 보죠. 자, 10번에서 13번 기술 지문입니다. 알고리즘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해설했던 시험들에서는 자연과학 기술 지문에서 뭐가 셌어요? 물화생지가 묻어가지고 좀 정보량을 많이 주는 형태의 시험이 나왔죠. 이 시험은 어때요?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알고리즘이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만한 소재로 나왔네요. 근데 이게 이 세트 전체에서, 이 시험 전체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단 말이야? 근데 과연 정말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지문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문제를 참 잘 만드신 것 같아. 어떻게? 바로 답이 안 나오고 계속 생각을 축적시켜서 끌고 나가야 최종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추론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론적 사고를 연습하기에는 참 좋은 지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역으로 시험 현장에서 있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초조한 상태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초조와 긴장이 원래는 평상시에 편하게 풀 수 있었던 수준의 문제도 못 풀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불편한 지문을 불편하게 풀고 있는지 편하게 풀고 있는지. 이 말은 무엇이냐? 알고리즘 나오면 학생들이 다 싫어하죠. 잘 안 풀려요. 오래 걸리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지문의 특성에 맞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거기를 편하게, 남들보다 편하게 뚫어나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알고리즘은 어떻게 풀 거예요? 어디에 중요도 평정을 하면서 읽을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비교 우위를 만들어야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텐데. 이참에 선생님이 시간이 좀 짧으니까 해설이니까
간단한 거 정도는 잡아놓을 테니까 다음부터 알고리즘 지문 볼 때 이 정도는 중요도 평정을 하면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알고리즘, 뭐 알고리즘인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알고리즘이란 말을 더 많이 쓰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얘는 사실상 인과적 메커니즘이야.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연쇄라고 보면 돼요. 그 구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 왜 도대체 심리적으로는 특히 컴퓨팅은 더 멀잖아 국어에서 왜 도대체 이런 걸 출제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원인과 결과의 의미관계를 묻기에는 이것만치 좋은 지문이 없단다 소재가 없단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먼 영역이라고 했었잖아. 그 말은 뭐예요? 특정 전문 영역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정의된 개념은 충분히 확보하는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 이 지문에서는 어때요? 작은 따옴표를 걸어주면서 이 단어는 전문 용어야. 내가 이제부터 얘를 설명해 줄게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확보하고 있는가? 입니다. 자, 두 번째, 알고리즘 봐봐. 이게 사전적 정의란 말이야.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내는 규칙의 집합. 여러 단계의 유한집합으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사실 다 있어요. 1번, 여러분들이 컴퓨팅 나오면 다 뭐야? 알고리즘이야.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1번, 이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인가? 이걸 일단 찾아내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입력되는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이잖아. 이거 함수 아니야? 뭘 집어넣었을 때 무엇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래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해줘야 돼. 각 단계잖아. 그 말은 단계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때? 세부 단계가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여기는 과정과 순서가 많이 잡히는 지문이라는 거죠.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정적 정보나 순서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된다는 거죠. 최대한 쫓아가되 이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는지 이걸 잡아주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냐, 입력된 값은 무엇이냐, 출력된 값은 무엇이냐. 출력된 값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다음 함수. 일단 사실 같은 내용인데, 그지?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어때요? 결국 이거 아니야? 뭘 집어넣어서 뭘 빼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입력값과 출력값에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앤드 결국은 기술지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니까 뭐예요? 기술지문의 특성인 다 만들어 놓고 한계를 잡아주고 극복시키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주의해서 평정을 해야 되는 정보들이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장 안에서 체크를 해보면서 읽어주세요. 됐나요? 자, 지금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요소들, 정의된 개념, 문제, 그 다음에 입력값과 출력값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어떠한 표시와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은 흔적이 없거나 이 세트에서 좌절했던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걸 중심으로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잠깐 멈췄다가. 자, 가볍게 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면 결국 얘 샤딩 갖고 얘기하는 거죠. 수특에 있는 얘기예요. 그지? 이 샤딩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분산 저장이라는 거죠.
분산 저장. 그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산 저장,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하는데 이 데이터는 뭘 갖고 있어? 고유 값인 키가 있어요. 그쵸? 이 키를 뭘로? 해시 함수. 이건 뭐 기출에서도 있었던 건데 해시 함수를 통해서 뭘로 만들어주고? 해시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해시 값과 관련돼서 얘를 어떻게 서버에 저장을 하느냐에 관련해서 몇 가지? 3가지 정도를 잡아줬어. 그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 다 읽었다고 해서 해도 되는데. 자, 일단은 이름이 없어서 그냥 가장 단순한 방식 하나를 잡아줬죠. 그지? 이 가장 단순한 방식에서 사용했던 건 뭐냐면 해시 값을 무엇으로? 서버수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와. 거기다가 모아주는 거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됐지?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예요? 예시잖아. 이 질문 굉장히 친절하지 않아? 각 방법마다 뭘 줬어? 예시를 줬단 말이야. 그지? 10에서 서버 수가 몇 개면? 3개면, 그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3개, 10개. 그럼 나머지가 1이니까 서버 1에다 집어넣는 거. 그럼 과연 지문이 기냐 이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시를 잘 활용해서 이해를 했다면 문제도 편하게 풀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자, 단, 여기에는 뭐가 있다? 약점, 한계가 있었죠. 뭐? 서버가 추가돼. 그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 이거죠. 대규모로 재배치돼. 그럼 뭐? 저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대. 해서 뭐 한 거야? 이것을 무엇하려고? 해결하라고 나온 애가 누구야? 관계도 잡히는 거죠. 하위범주가 생성되면서 관계도 잡혀. 안정 해시 기술이네. 말 자체가 안정이네. 그지? 해시 기술.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해시 링을 잡고 그 다음에 어때? 여기에다가 이게 보이지 않아요? 서버의 주소값. 그러니까 아까 뭐는? 키는 아까도 있었어. 그지? 키는 아까도 있었단 말이야. 그지? 이걸 활용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서버의 주소값이라는 추가된 자료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또 얘도 어떻게 돼? 예시가 나와. 그래서 20이고 예를 들어 70이면 만약에 뭐 80이면 어디에 갈 거냐?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20으로 가지 않겠니? 여기다 저장하면 된다.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됐어? 그럼 봐. 애초에 이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왔던 말이 뭡니까? 서버를 뭐 할 때? 추가 혹은 제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서버의 숫자가 변경된다고 그냥 묶어봅시다. 글씨를 변경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변경될 때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않나요? 이 단어가 눈에 확 보여야 되지 않아? 일부? 응? 일부 재배치? 왜? 대규모 재배치랑 부딪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얘가 되면 다 바꿔야 돼. 많이 바꿔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일부분을 바꾸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단순한 방식의 해결책, 보완책으로서 안정해시 기술이 나온 게 맞죠.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지?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뭐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입력값과 출력값과 관련된 애들이겠지? 그지? 다음, 그런데 얘네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대. 어떤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죠? 구간의 길이가 뭐 고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아하. 특정 서버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또 문제를 만들 수 있겠군요. 이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좀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가상 노드 기술. 이거 노란색으로 썼네. 자, 가상 노드 기술입니다. 자, 그럼 얘가 여기에서 특징적인 값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일단 해시링을 쓰죠. 똑같이 해시링을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있죠? 이게 뭐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위 범주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첫 항은 우리가 중요도 평정하면서 읽 때 두 번째 항부터는 뭐? 앞 차이에 주목하면서 정보를 좀 모아보자고 했었잖아요. 그지? 해시링은 공통점이죠. 그지? 차이점은 이런 거 아닐까? 서버가 이거죠. 해시링 위에 어떻게? 여러 지점에 존재하는 것처럼이죠. 왜요? 얘 때문에 그렇죠. 얘 여기서 한 군데였잖아. 한 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썼나 보죠. 가상이란 말을 썼나 보죠. 그죠? 그런 다음 뭐예요? 서버의 주소값. 서버의 주소값에 서로 다른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 그지? 그래서 여러 입력값을 만들어 놓고 각각을 뭐예요? 해시 함수로 변환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해시 함수가 값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 해시 값이 여러 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얘를 이렇게 변환해 놓고 뭐? 가장 먼저 만나는 이지. 그럼 어때? 바로 최초에 만난 애들에 들어가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특정 서버에 집중되지 않는다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됐나요? 다만 얘도 한계가 있네. 얘 한계는 뭐죠? 다만 뭐 한다면 노드 수가 너무 늘어버려. 그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관리 정보에 정보가 크게 증가를 하죠. 그렇게 어떻게? 이러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돼. 얘도 한계였네. 그래서 이런 말들 나와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따라서 샤딩의 환경에서는 데이터 특성과 서버의 성능을 고려하여 가상의 노드 수를 정교하게 조정하여 최적의 균형. 이런 말 나오죠. 최적의 균형. 이런 말 나오죠. 선생님이 최적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균형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특히 경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최적과 균형은 뭐라고? 단순 비례가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 너무 많이 늘려도 안 되고 너무 줄여도 안 되는 그런 적절한 상태가 있다. 최적의 상태가 있다. 됐나요? 단순 비례를 파괴시킬 때 우리는 최적이나 균형이란 말을 쓴답니다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 이걸 어떻게 잘 구현하는지 하나, 둘, 세 개 줬는데 각각이 뭐가 예시가 많이 박혀 있어서 그렇게 정보량도 많지 않아요. 이해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세트는 문제에 공을 많이 들였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모든 문제를 다 밀어넣는 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10번, 11번, 12번, 13번을 공부해보는 건 꽤나 유의미한 일일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0번입니다. 10번에는 이렇게 써. 인풋이랑 아웃풋 이렇게 써놔. 이게 선생님 생각에는 2번이랑 3번이 같은 선지야. 같은 원리에 따른. 근데 정답률이 지금 한 38 정도 나오고, 그지? 한 선지가 27 정도, 선생님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 어떤 선지, 뭐가 답인지 모르겠지만 얘와 얘가 지금 딱히 구별이 잘 안 됐다는 거죠. 혹은 이걸 써서도 이걸 선택한 친구들도 생각해서 틀렸다는 거지. 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함수 문제 풀 때, 알고리즘 풀 때 인풋과 아웃풋 뭘 집어넣고 무엇이 나왔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봤다면 편하게 풀 수 있는, 중요도 평정을 했다면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 혹은 출제자도 이걸 생각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예를 들어 2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해시 함수는 요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겠죠. 정의된 개념. 그지? 자, 입력한 해시 값을
일정한 길이의 숫자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뭐한다? 저장한다지. 얘를 지금 뭐로 본 거야? 인풋으로 본 거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얘가 뭐예요? 해시 함수를 넣으면 뭐야? 나오는 아웃풋 아니야? 틀렸. 2번이네. 너무 쉽지 않아? 너무 단순하지 않아? 근데 이게 이 시험 전체에서 정답률 2위였다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이제부터 막 나머지 선지 조금만 기분 나쁘게 생기면 막 손 대는 거예요. 정답이 너무 작은 자리에서 만들어져서 나는 이게 답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부터 10번부터 꼬여버린 일이 생기죠. 근데 봐. 3번도 보세요. 안정해시 기술에서는 데이터와 서버 고유의 정보를 모두 해시 함수에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봐봐. 데이터, 키값이겠지. 서버의 고유 정보는 뭐야? 주소값이, 주소. 그지? 주소값 아니었겠어? 내가 이걸 왜 기억하고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 방식을 뭐야? 보완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해시 기술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안정해시 기술의 차이는 해시 링과 그 다음에 어디에도 서버에도 고유값을 준다는 거였지. 정보를 준다는 거였지. 이게 뭐예요? 인풋이잖아. 사실 그래서 10번은 같은 문제예요. 얹혀있는 내용이 다를 뿐 선지를 만든 로직은 같다. 여러분은 같게 보여요? 전 그렇게 보여요. 연습하고 분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거야. 아, 같은 원리로 문제를 냈네? 성의 없어 하면서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안 될 수 있죠. 연습을 안 하면. 우리는 조만간 빨리 연습을 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좀 만들어 봅시다. 아이고. 다음 11번 가죠. 가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손을 많이 댔던 선지만 좀 보도록 하죠. 이거 봐봐. 가와 같은 현상이 뭐예요? 복원부터. 가가 뭐였죠? 서버를 한 대 추가하면 여기죠. 서버를 한 대 추가하면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서버에 재배치해야 되는 대규모 상황. 그쵸? 서버를 추가하면 해시 함수에 입력하는 값이 달라져서 발생한다? 이상한데? 그치? 추가하면 끊어보고 발생해요. 서버의 숫자가 데이터 저장 위치를 결정하는 변인 중에 아주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였네요. 답은 4번이네요. 그지? 그런데 2번과 3번의 손을 왜 특히 2번의 손을 많이 댔어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들, 학생들이 2번을 선택하더라. 이건 뭐였어? 나중에 붙는 거야. 그쵸? 서버를 추가하면 해시 함수가 산출하는 값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럼 뭐예요? 얘는 이 추가라는 변이는 여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됐나요? 그지? 해시 함수 입력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입력값이 왜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디? 2번과 3번도 결국 그 함수의 인풋이랑 아웃풋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11번, 10번 이런 애들 자꾸 틀리는 거야. 혹은 오래 걸리는 거죠. 됐어? 다시 한번 함수 어떻게? 인풋이랑 아웃풋. 요거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가상노드 기술이라고 아예 한정을 졌네. 가상노드 기술은 이쪽이고 여기의 특징은 뭐였어? 서버가 해시링에 어떻게 여러 지점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만드는 거였지? 그지?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여기도 내 생각에는 답이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비교적 많은 퍼센트가 지금 한 여기가 50% 정도 나오거든, 정답률이.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좀 고르게 선택률을 분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답이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막 손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매력적 오답이 있다기보다는. 근데 왜 그랬을까? 얘를 한번 보자고, 5번을. 자, 가상의 노드 수를 늘릴수록, 오케이.
그럼 얘가 왜 나온 거야?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특정 서버에 집중.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특정 서버에 집중되고 편중되는 걸 풀어줘야 돼. 완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였어? 노드 수를 늘리는 설정에서 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뒤에 문제는 편중될 확률이 낮아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그냥 하나로 묶여있는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얘가 이상하죠. 서버에 위치한 지점수는 어떻게 돼야 돼? 편중이 안 되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늘어나야 되죠. 반대 진술입니다. 단, 뭐 한다면? 서버에 위치한 지점수가 뭐 한다면? 이렇게 많아진다면 어떤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관리 정보가 많아지면서 성능이 저하할 수 있다. 이렇게 읽었던 거죠. 그죠? 얘는 안 됩니다.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말이죠. 가상노드 기술이라고 아예 타겟팅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나온 거랑 두 번째 나온 기술과 차이가 나는 지점을 가상노드 기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었는가? 얘가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과연 그러했습니까? 좀 어렵고 불편한 문제들이 나열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문제를 풀었을까요? 혼자 막 달리거나 초조해서 깜깜이로 그냥 찍어버리진 않았을까요? 6평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하시라고.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약했던 지점들은 뭐야? 다음 시험까지 공부를 좀 더 해줘야 돼. 공부 시간을 좀 더 많이 배정해줘야 될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자꾸 나를 강화시키는 용도로 쓰세요. 알겠죠? 자, 13번입니다. 이거 참 문제를 열심히 낸 것 같지 않아? 그지? 열심히 내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어렵지 않게 단 쉽게 풀리고 바로 그냥 보이는 대로 풀리지 않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관계자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참 성의 있는 문제라 보면 반가워요. 그리고 잘 생각하면은 추론 문제를 풀기에도 공부하기에도 연습하기에도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을 적절한 거죠. 데이터 샤딩입니다. 뭐 전체 글의 주제였으니까 끄덕이고 가면 되죠. 자, 0부터 시계 방향으로 100까지 표시된 해시링이래. 그럼 뭐 쓰겠다는 거야? 해시링 쓰는 건 얘 아니면 얘네?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어? 가상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싸워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봐도 그렇죠. 가상 노드 기술 하나 냈으니까 이제 뭐 안정해시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좀 타겟팅해서 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지?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사실 그냥 안정 해시 기술을 뭐 이렇게 사용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지? 서버는 몇 개? 3개가 있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낼 수가 없을 거야. 힘들 거야. 그지? 왜? 얘는 여러 지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그지? 복잡해지니까. 서버는 3개입니다. 그지? 서버는 3개. 그 다음에 어때요? 각 서버의 해시 값은 순서대로 써야 되겠구나. 그지? 서버 1, 서버 2, 서버 3. 얘네 해시 값은 10, 40, 80이랍니다. 그지? 현재 시링은 K1에서 K4까지의 4개의 키가 저장되어 있으며 각 키의 해시 값은 순서대로 얘네는 5, 30, 50, 90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으면 되지 뭐. 뭐 쓰면 되지 않을까? 10, 40, 80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위치 시켜놓고 싸우면 돼요. 그지? K1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지? K2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K3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K4는 어디에 있고, K4는 여기에 있고. 그러면 어디에? 서버 1번에 2개가 들어가겠네. 시계 방향으로 넣는 거니까. 그지? 이걸 이해했다면, 근데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죠. 뭐, 산문단에서 안정해시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뭐, 확보했으면, 거기에 예시를 이해했다면, 이걸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다만, 여러분들이 왜 시험장에서 이걸 못해?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야. 왜 그래? 10번, 11번, 12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그게 이 보기 문제를 못 풀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 문제는
시간도 필요해요. 머리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도 아니야. 그냥 보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세팅해 놓는 거. 거기가 먼저 선행돼야 선지가 편하게 풀려요. 자, S1이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 얘는 다 돌아서 S2로 들어가겠다. 그지? 그러면 움직이니까 어때? K1만 재배치되는 게 아니라 K4도 따라가겠네. 그지? 그래서 안 돼요. 선지는 뭘 잡아놓은 거야? 만을 줘가지고 보조사 만을 줘서 어떻게? 틀리게 만든 선지가 됩니다. 2번이네요. S2가 제거가 됐어요. 그지? S2가 제거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없어지니까 서버 3로 K2가 가겠네. 그지? K2와 K3는 됐네요. K3는 뭐? 재배치되지 않아요. S2가 없어지면, 그지? 자, 다음. 틀렸고.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S1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 S4가, 이런 거죠. 자, 이게 이렇게도 좀 볼 필요가 있어. 선지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그지? 얘네는 추론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추론적 사고 선생님 영상 하나 찍어줬었는데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선지에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추론형 선지가 돼버린 거죠. 그치? 근데 얘는 어때? 새로운 정보가 이거 뭐 그냥 우리가 더 추론이라고 쓸까? 더 추론. 3번에서 5번 선지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왜? 추론에 사용해야 되는 요소가 두 개니까. 그지? 그럼 S1이 지워지고 S4가 95면은 뭐 이쯤에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그지? 왜? 얘가 K4가 90이니까 한 이쯤 잡아놓으면 되겠네. 이쯤에 추가되면 K1과 K4는 그지? 얘 재배치돼야 되고 얘도 지금 제거됐으니까 일로 재배치가 되는 거지. K1과 K2는 같은. 맞네. 답이네. 얘가 답이네. 요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지? 자, 요거는 선지에서 이것만 좀 봐주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네. 뭐냐? 여기 전체가 사실 추론을 많이 쓰고 있어. 특히 이 문제는 추론을 쓰는 아주 좋은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뭐 지문의 내용을 끌고 와서 지문의 예시를 통해서 뭐 보기를 세팅하는 작업을 해야 돼. 그지? 그런 다음에 내용 일치불일치로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줘요. 만들었던. 이걸 지움으로써 네가 이 원리를, 샤딩의 원리를 해시 안정해시 기술을 이해했다면 너는 재배치할 수 있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 제거되고 서버를 추가하면서 추가된 정보를 2개 주면서 한 번 더 나아갔던 거야. 지금 해설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편하게 쉽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만 물론 분명히 현장에서는 힘들었을 거야. 모의고사를 풀면서. 왜? 아직 시험을 끌고 가는 운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보면 일단 쫄고 긴장해서 그냥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근데 어때요? 천천히 다시 풀어보니까 조금 시험의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 보니까 해볼만 하죠. 그치? 그러니까 너는 원래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데 너의 불안과 초조가 너의 능력을 가리고 있었던 거라고. 자기를 자꾸 믿어주는 건 꾸준한 연습, 그리고 그것을 어디 시험장에서 발현해보는 연습입니다. 됐지? 연습엔 장사 없어. 이 시험 불편했지만 제발 열심히 공부해서 6월, 9월 수능은 안 불편한 수준으로 이 영역들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지문에 서보죠. 자, 4번에서 9번 경제 지문 보도록 하죠. 제가 계속 찍어서 올렸던 모의고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이 나왔죠. 변증법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 경제 파트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경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모의고사를 보는 도중에 무조건 만날 것이고, 그런 다음에 평가원이 경제 지문을 내준다면 거기는 그 지문은 승부처가 될 것이다. 결국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는가가 등급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의고사 때 꾸준히 보게 될 건데 계속 이쪽이 무너져 있으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불안 요소를 남겨두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올 때 우리는 좀 편하게 넘어가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억하시나?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변증법 때 선생님이 경제학 스키마 한 판짜리로 정리해 준 거 있죠? 그 안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한다는 측면에서 혹은 그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도 있으니까 가볍게 기본 요소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도 선생님 인과적 메커니즘이란 말을 들어서 거시경제는 결국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조적, 역학적 이야기를 담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얘도 결국은 뭐야? 어떠한 것이 원인이 돼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무엇을 변인으로 줘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끌어내는가. 아까 알고리즘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인과적 메커니즘을 계속 건들면서 학생들에게 그 정보량의 부담이라기보다는 인지적 부담을 계속 줬던 거야. 너 이거 쫓아갈 수 있어? 이런 변인을 줬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 너 이해할 수 있겠니? 이걸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잔잔한 펀치를 계속 맞다가 KO 당하는 시간도 없고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자, 한번 봅시다. 희소성. 결국은 희소한 건 뭐예요? 가치가 높다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희소하지 않은 것, 즉 흔한 건 가치가 떨어진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경제는. 알겠지?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높겠지? 그럼 마냥 가격을 높이면 되냐 이거야. 아무리 희소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뭐하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 안 사니까 뭐예요? 수요가 부러지죠.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쭉 떨어지다가 너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 야, 이 가격은 못 참지 하면서 또 산단 말이지. 그러면서 뭘 찾아간다? 균형을 찾아간다. 선생님 아까 알고리즘 해설할 때도 얘기했는데 균형, 최적 이런 건 뭐라고? 단순 비례를 뭐하는? 파괴하는 자리라고 했었죠. 그지? 적절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적절한 균형을 최적의 수준을 찾아가는 것. 자, 금리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자율이라고 치환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안 나오는데 지금 적어놔야 돼. 꼭 뭐예요? 돈의 가치라고 써놔. 그러면 금리가 금리가 뭐하다는 거? 높다는 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높다는 거지. 자, 그럼 뭐랑 연결돼? 물가는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가는 돈으로 물건을 교환하는 가격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는 거지. 됐어? 자, 다음. 그러면 금리가 낮다는 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낮다는 거고 물가는 올라가겠죠. 이걸 알아야 돼. 돈의 가치라고 치환하는 순간 금리를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편해질 겁니다. 알겠죠? 자, 통화정책.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근데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주체는 정부죠. 그죠? 중앙은행. 만약에 경기가 침체 국면이야? 그럼 뭐해? 돈의 가치를 어떻게 떨어뜨려? 즉, 금리를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뭘 늘릴까? 대출을 늘리겠지. 그럼 이 시중에 돈이 많이 들겠죠?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그지? 돈이 늘으니까. 통화량이 느니까. 그지? 그러면 이걸 갖고 뭐 할까? 소비를 할 거란 말이지. 소비를 하면은 기업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 올라갈 거란 말이지.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면 뭐 할까? 투자와 고용을 또 늘리겠죠? 이 메커니즘으로 뭐 하는 거야? 침체 국면을 벗어나려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뭘로? 통화정책으로. 그러면 반대도 가능하죠? 과열 국면이면 어떻게 돼? 뭐 하면 돼? 금리를 올려버리면 되지. 그럼 사람들은 대출을 못 할 것이고 통화량은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소비가 줄겠지? 기업의 무엇은? 기업의 매출은 줄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겠죠.
그럼 뭐해? 소비를 또 못해. 그럼 못 사. 사려고 하지 못하니까 과열 국면이 진정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통화 정책입니다. 이 안에도 지금 뭐예요? 희소성의 원리와 돈의 가치의 측면을 반영해서 사용하는 거죠. 환율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자, 한국 돈이 있고 미국 돈이 있어. 자, 미국 돈이 뭐?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생겨?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국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죠. 화폐 가치가. 그지? 자, 다음. 여기 나와 있던 거니까 채권 매입이라고 보자. 정부가 민간에 채권을 사줘. 그러면 바깥으로 뭐가 나가? 돈이 나가겠죠.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겠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겠지. 정부는 언제 민간의 채권을 삽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을 때. 됐지. 이런 식으로 뭐야? 요 정도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들 웬만한 지문들은 다 뚫어낼 수 있어요. 알겠지? 이참에 한번 다시 복습해놓고 불안 요소를 좀 지워놓고 움직입시다. 이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쫄면 어떡해? 그럴 필요는 없죠? 자, 다음. 그래프. 그래프 나오면 또 발작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프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는 일단 X가 뭐고 Y가 뭔지 이 둘의 관계 물어보는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쪽은 국민소득, 이쪽은 이자율. 이걸 잡아놓고 움직이는 거야. 그지? 국민소득이 낮으면 이자율이 높다. 어디에서? IS 곡선에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뭐 해줘? 그래프를 읽어줘야 돼. 읽어줘야 돼. 그래프도 시각자료입니다. 시각자료는 뭐예요? 우리의 독해를 도와주는 거지. 결국은 뭐야? 독해자료야. 근데 희한하게 그래프만 나오면 쫄더라고. 이 시험에서도 지금 이 지문에서도 다 이거를 뭐? 움직여가면서 조작을 했죠. 그때 사용되는 거 뭐야? 해석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이런 식의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야지. 뭐야? X와 Y에 있는 말을 통해서 그래프를 읽어줄 수 있는가?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에 뭐야? 해석을 해줄 수 있는가? 요게 하나의 관건이죠. 자, 어려우면 일단 X와 Y축에 걸려있는 얘네만이라도 끌고 와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문제를 다 풀기는 그렇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알고리즘 세트가 정답률이 낮다니까. 물론 오답률 1위는 여기에 있어요. 20%대인데. 그리고 6위도 6번이네. 두 문제 있어. 그거 말고는 사실상,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가 20%로 잡아갔으니까 정답률을 확 끌어내렸겠지. 그치? 6번이 한 48%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두 문제가 나머지 애들을 쭉 끌고 내려가면서 평균 정답률을 내렸겠지만 9번도 있고 그 다음에 4번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예 못 푸는 문제는 없는 거야. 못 풀 세트는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적절하게 포기하거나 보류할 문제가 있는 거지. 8번은 보류했겠죠. 웬만하면 다. 그래서 정답률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이 모형은 가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가에서 설명한 죄를 네가 이해했냐 못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2번.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조절하여 통화 승수를 일정하게 고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난 솔직히 동의를 못 하겠어. 이게 48이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에 대한 발작적 반응으로 뭐 하지 못한 거야. 애초에 읽을 마음이 없었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나요? 자, 보세요. 가사. 가의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조절하여 여기까지 완벽하게 맞춰놨다. 그지? 그지? 화폐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 뭐예요? 뒤에 오는 건 화폐 공급의 통제야. 그럼 이런 말이 후행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지? 그럼 쭉 읽어보면 돼. 근데 이런 게 보이죠?
민간의 현금 보유 성향도 통화 승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원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다? 통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지. 통화 승수에 미치고 있다? 민간에? 그럼 뭐예요? 이 통화 승수에 작용하는 게 뭐도 있다? 민간의 성향도 있는 거네. 이걸 어떻게 본원 통화를 조절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후행할 때 화폐 공급을 통제한다 이런 말도 없고 얘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선지가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를 지나가서 3번에 손을 댔던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맞겠거니 하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3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2번보다 3번 선지가 좀 매력적이죠. 공을 좀 많이 들여서 추론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놨어. 봐봐. 화폐가 초과 공급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조절하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해석해줘야 돼. 근데 어려운 해석이 아니죠, 사실. 뭐였죠? 화폐가 초과 공급된 상황이면 초과 공급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좋은 말은 아닐 거야.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초과 공급 얘는 조절은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치? 공급을 줄이면 LM 곡선은 위로 이동한다. 자, 가의 세 번째 문단으로 이제 가야 돼. 정말 그러니까 LM 곡선 물어보면은 여기서는 세 번째 문단이죠. 그 다음에 IS 곡선 물어보면 두 번째 문단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못 외웠을 테니까 가서 확인해 주는 거야. 하지만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세금 인하로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 자 보세요.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을 늘려지 얘를 LM 곡선이 아래로 이동할 경우에는 즉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늘린다. LM 곡선은 아래로 내려간다. 자 그러면 얘는 반대 추론이겠다. 그지? 만약에 공급을 줄이면 LM 곡선은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자리? 추론해야 되는 자리. 그래서 선택률이 31이나 가져간 거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봐봐. 둘 다일 수도 있고. 48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지? 두 번째, 31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둘 사이에서 범민과 갈등을 하다가 각자가 믿는 신에게 의지했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잘 보면 약한 정도의 추론이 있을 뿐 결국은 지문의 내용을 끌고 와서 풀게 만드는 건 매한가지였다. 이 정도로 정답률이 낮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경제는 학생들이 대비가 덜 된 것 같다. 입니다. 1년 길잖아. 그러니까 출제 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고 수특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도 제대로만 그냥 딴짓 안 하고 꾸준히 하면 9월 전에는 충분히 다 끝나요. 알겠지? 그때부터는 계속 반복하면서 몸에 붙이는 작업이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요. 자, 다음 7번. 7번도 60%니까 볼만한데 사실 여기서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이런 거야. 평가원은 잘 지켜주는데 그죠? 이게 선지의 문장 유형도 뭐예요? 뭐가 돼서는 안 돼? 힌트가 돼서는 안 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만 지금 3번만 문장의 형태가 다르죠. 그치? 그래서 보통은 뭐 둘, 셋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문장의 형태를 다르게 할 거면. 이렇게 해서 하나만 확 눈에 드러나게 혹은 만약에 저게 지금 정답이긴 한데 정답이 아니어도 얘만 왜 문장 형태가 다르지? 문장 유형이 다르지? 얘가 답인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는 식으로 뭐는 평가원은 출제를 한답니다요. 선지 유형이 문장 유형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확인했냐 이거지. 자, 다음
근데 이런 것들은 얘는 사실 좀 쉽죠. 기억은 무엇이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선지가 아닌데 정답률이 기억은 단기 이자율을 조절하는 방식이고 니은은 양적 완화죠. 자, 봐. 기억과 니은이지 순서는 발생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지?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대답해봐. 지금 니은의 등장 배경은 뭐였어? 니은의 등장 배경은 뭐였죠? 다시 양적 완화의 그러니까 돈 푸는 거지. 등장 배경은 뭐였죠? 얘가 뭐예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제로금리 하한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래서 뭐?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장기 채권을 매입하여 장기의 이자율을 낮추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당연하지. 이거에서 비롯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으로 양적 완화가 나왔죠. 즉, 이 문제는 양적 완화의 무엇? 등장 배경에 대한 정보값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편하게 풀 수 있었다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없었다. 안 읽은 거야. 앞에서 뭐 내용들이 다 읽고 나서 일단 기분이 나빠진 거지. 그래서 나부터는 읽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눈이 지나간 것과 읽은 건 좀 다른 거지. 혹은 시간에 앞에서 좀 문제들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이걸 마지막에 빼놨던 친구들은 시간이 없었겠죠. 그치? 후자라면은 전략적 판단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자라면 이건 생각해 봐야 돼. 시험장 안에서 포기하는 거 없어. 하기로 한 거는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포기하거나 전략적으로 보류한 거는 인정. 하지만 뭐는 풀다가 기분이 나빠져서 에이 안 해! 이거는 안 돼요. 거기로부터 비롯한 피해는 다 누구 거야? 네 겁니다. 알겠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줘야 돼. 그래서 1점은 더 맞을 수 없겠구나. 2점 더 맞고 3점 더 맞으면 니네 급간이 달라질 텐데. 그지? 등급이 위치가 달라질 텐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싸워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8번이네요. 8번은 이 세트에서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으니까 판 지우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들어와 보도록 하죠.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할래. 몇 개 써놓은 게 없어가지고. 자, 8번 갑니다. 자, 가나를 참조할 때 보기에서 나타날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일단 뭐부터 해라? 8번이 보기 문제라면 보기 문제를 어떻게 잘 세팅해 놓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작해 놓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성패를 가르는 거죠. 얘는 또 다른 예시. 그러니까 어디 가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내용을 통해서 최대한 일치불일치를 좀 따져달라. 입니다. 보기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야, 의식적인 생각을 해야 보기를 그냥 흘려 읽지 않는다고요. 자, A국은 경기가 과열되어 있어. 이거 체크죠. 그지? 경기 과열이라는 상황이 잡혀 있잖아. 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열이면 뭐 하면 돼? 뭐 하면 되니? 금리 올려버리면 되지. 이자를 올려버리면 되죠. 그지?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고심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것을 거네.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러나 저러나 문제를 다 틀릴 수밖에 없다. 5점 앞에 있는 문제나 얘나 해서 다 어때요? 풀 수 있는 게 없어. 5점은 없는 상태로 95점 만점의 시험을 볼 수밖에 없죠. 함부로 포기하는 거 아니야. 정부 지출, 세금 관련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 정책. 이미 가에서 다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렇지? 이걸 타진하고 있다. 즉 우리가 가져갈 거는 A국은 뭐야? 경기 과열. 그리고 뭐 한다? ISLM 모형을 쓰겠다. 즉 얘는 그러니까 사례 1번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 거면 가를 끌고 와서 자꾸 싸워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B국은 안 볼 거긴 한데 이건 정답률이 막 이상하게 풀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1번을 답을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겠죠. 니네 시간 오래 걸릴까 봐 답을 1번 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 자, B국은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죠.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돼? 돈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고, 나에 해당한다면 뭐해? 통화정책을 써서 한다면 돈을 풀어주는 방식이 뭐예요? 민간의 채권을 매입해 주는 거지. 자, 뭐 채권의 매입, 선제적 지침, 이거 나네. 그지? 그러니까 비국을 해결을 한다면 어디로 가겠다? 나로 가겠다. 이렇게. 이거는 뭐 정답이나 오답이나 지금 다 20%대에 걸려 있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실상 찍은 거 같은데? 그지? 오히려 5번이 지금 선택률이 제일 높은 거 보니까 어때요? 1번 모르겠어. 2번 모르겠어. 3번 모르겠는데 4번 모르겠어. 그럼 5번이겠지? 뭐 이런 건가? 한번 봅시다. 사례 1에서 A국의 정책 시행 결과 이자율은 유지되고 총 공급만 감소했다면, 이거 재진술 하나 들어와 있다. 그지? 이건 뭐예요? 우리 지문에서 국민소득이랑 일치시켰던 거지. 결국은 국민소득이 감소한 거지. 자, 정책당국은 화폐 공급량을 유지한 채 정부의 주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상황들을 계속 잡아주고 있죠. 유지, 변인들이 인상을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문제 못 풀어. 시간 안에 풀려면 답이 1번이어서 시간은 그나마 좀 적게 걸렸겠지만, 만약 5번까지 모든 선지를 검토한다 시험장에서 4분은 걸리지 않을까? 그치? 다행히 답이 1번이니까 좀 빨리 딱 치고, 제대로 푼 사람들은 아, 답이다 하고 이제 손실 없이 넘어갔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됐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겁니다. 1번도 사실 녹록치 않아요. 1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자, 봐. 하지만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세금 인하로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 요거죠. 자, 중앙은행이 화폐, 우리 아까 썼던 거야. 화폐 공급을 늘려 LM 곡선은 아래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균형이 형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봐. 1번. 만약에 정부 지출을 뭐하고 줄이고 세금을 뭐하면 올리면, 그지? 자, 물어봐봐. IS 곡선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얘는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건 안 넣어놨네. IS 곡선, LM 곡선 있잖아. IS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가면 무엇이? 자, 이거 봐봐.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대. 지문에서 준 거. IS 곡선 오른쪽.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LM 곡선이 어떻게? 아래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몇 번이냐? 5번, 6번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로직이야. 반대 진술이지. 반대 추론이지. 얘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야지. 그지? 그러면 LM 곡선이 위로 올라가야 새로운 균형점을 만드는데, LM 곡선을 위로 올릴 수 있는 방식은 뭐죠? 공급량을 뭐 해야 돼? 공급량을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되죠. 여기가 늘렸으니까. 얘가 위로 가려면, 얘가 늘려서 위로 갔다면 줄여서 어떻게 해야 돼? 늘려서 얘가 원인이 돼서 뭐가? 곡선이 내려갔다면, 그지? 얘를 뭐 하려면, 올리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안 되는 거야. 어렵죠? 이건 나도 어렵다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 상태에서 얘를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인정했을 때 얘가 가능한지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쉽지 않았어. 나도 인정. 근데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지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들이 하나씩 모의고사에 박힐 겁니다.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시험장에서 못 풀어. 근데 끝나고 나서 천천히 검토할 때는 풀 수 있어야 돼. 이때 천천히 검토해서 해결을 하는 무엇을, 경험을 뭐 해줘야 돼? 축적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서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줄어든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할 만한 여유를 만들 수 있다고. 그지? 근데 그 여유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를 검토하고 뚫어낸 경험을 축적시키지 않았다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야? 풀 수 없겠지.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이 문제를 현장에서 풀었던 사람들은. 그치? 하지만 그 괴로움이 싫다면, 현장에서의 그 불안과 초조가 싫다면 연습할 때 충분히 괴로움을 미리 땡겨와서 땡겨와가지고 다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편해지는 게 제일입니다. 됐습니까? 자, 주제 통합 지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지문에서 보죠. 자, 22에서 26 문학에서 또 승부처로 작동했던 세트가 이번에도 수필 세트네요. 그러니까 현대시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 생각을 해봐야 돼. 엄밀히 따지면 얘가 더 곤란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왜냐? 얘는 뭐 수특이나 수안에 있는 작품들을 공부를 하면서 혹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는 계속 분석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을 보내지 않았겠어? 그래서 얘는 그래도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수필은 공부라는 걸 안 해봤죠. 근데 잘 생각해봐. 니네가 대답해봐. 같은 시간을 줬을 때 문학이 어려울까 독서가 어려울까? 독서가 어렵죠. 그치? 상대적으로 문학이 쉽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적게 쓰죠. 배정하죠, 우리가.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문학 안에서 독서의 측면을 끌고 올 수 있는 독서의 성향, 속성을 갖고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굳이 찾는다면 뭐예요? 수필이에요. 그러니까 수필이 나와서 세트가 어려워지거나 시험이 곤란해지는 건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독서적, 여기서는 독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독서적 성향이나 속성이 작동한 거지.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어요. 문학을 좀 어렵게 하고 싶다? 수필을 좀 센 걸 주면 돼. 김훈 선생님의 글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힐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문장은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을 글이고 안 읽어봤을 글이고 분석도 안 해본 글일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오히려 이런 문제 풀 때 더 자주 어디로 돌아가주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문 쪽으로. 그치? 타겟팅된 자리를 돌아가주는. 이게 지금 오답률 탑 10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아, 학생들이 뭐 할 수 있었다? 어렵겠다. 내 생각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 선지에 박혀 있는 것들 있지? 이런 표현들이 뭐가 없어요? 지금 볼드로 걸려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문제 틀렸던 친구들 아마 그냥 째려보면서 이 선지 안에서만 깰라고 하지 않았을까? 지문으로 돌아가는 작품으로 돌아가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지금 뭐 째려보면은 답이 안 보이지. 그러면 여기 답으로 지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읽었다면 봐봐. 도약의 태도. 그지? 새로움에 당도하는 이른 도약의 태도. 이런 단어는 쉽게 그냥 명제 판단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지문에 있었던 거야. 작품에 있었던 거야. 또 뭐가 있을까? 결과적으로 뼈만 남게 된 문제 상황. 뭐 이런 단어들이 뭐가 되겠어? 내가 돌아가야 될, 지문으로 돌아가야 할 그 자리라고요. 3번은 어땠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늘 어긋났음?
게다가 뭐 여긴 예라고 잡혀줬으니까 예, 이 표현이 지문에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였다면 평가원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뭐야? 친절함이었다면 볼드를 걸어서 막았을 거예요. 그런 곤란함을. 단 다른 쪽에서 지금 인용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드가 많이 걸려 있어서 얘를 못 썼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어야 됐다. 뭐 이런 것들은 어때? 빛은 순간 속에서 명멸. 이게 다 사실 특정한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야. 끌고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인용 뭐 하는 거? 복원하는 게 먼저라고 했었잖아. 이게 먼저라니까. 이 아이디어는 오답률 탑3에 해당하는 25번을 풀 때, 26번을 풀 때도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뭐가 있어? 빛들이 감춰진 인간의 상처. 그렇지. 물기.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내가 돌아가야 될 인용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돌아갈 생각을, 돌아갈 위치를 찾는 작업 자체를 안 했겠지. 그럼 이제 선지만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째려보다가 깨지는 거지. 이거는 늘 어긋났음은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았어요? 그치? 그 앞에 있었던 것들이 다 뭐예요? 1문단을 요약 정리해 준 게 사실 이거야. 됐어? 응. 다시 25번은 문제 풀이보다 여러분들에게 인용된 부분의 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알겠지? 1문단을 보고 얘를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봐.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어디에서도 26번에서도 봐야 되는데 얘는 연계 교재니까, 연계 작품이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한용운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역설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작품의 제목도 지금 어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하지 않는 표현이겠지만 시대 상황 자체가 어땠어?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한용운 선생님은 인식하셨던 거야. 그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셨던 거지. 그래서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주고 보여주고 표현하는 게 자신의 시적 작업이었던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은 역설을 많이 쓰셨죠. 라고 얘기해주면 별로 안 좋아할 거잖아. 선생님 무슨 말이죠? 어려워요. 왜 그럴 거잖아. 한용운 선생님은 한용운 하면 역설을 먼저 끌고 오는 게 기본입니다. 자, 역설은 뭐예요? 일단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이 한 표현 안에 공존되면서 모순을 발생을 시키고 그거로부터 특정한 진리값이, 새로운 진리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됐지? 작품 제목을 보면서 아, 이건 한용운 선생님 글이네 라고 생각했던 건 봐봐. 낙원은 어디? 가시덤불에서. 이 감각이죠. 그렇죠? 이때 한용운 선생님의 시적 인식은 무엇인가를 한번 추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나무,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방울이 맺혀주는 쇠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 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매화나무 가지가 있고 여기에 어때? 눈이 조금씩 있는 거지. 쇠잔하다고 하니까 뭐예요? 날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 그치? 그게 꽃망울이 매화 이 색깔 아닌데 그냥 합시다. 꽃망울 이렇게 딱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거죠. 즉, 이 감각은 뭐냐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지 사실. 됐나? 근데 그건 뭐다?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쇠잔한 눈으로부터 꽃망울이 나오는 거지. 선생님 이건 왜 어디 있어?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이건 무슨 표현인가요? 왜 그러겠어? 나중에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눈 오면 어때? 꽃 죽죠? 그치?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잡혀 있는 거야? 자연의, 아이고, 이제 보내줘도 되는 거잖아. 그치? 뭐가 있었던 거? 자연의 순환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이 순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지 않냐. 그지? 죽음 위에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지. 연쇄된단 말이죠. 봐,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옅고 가을산은 비었는데
파리안. 파리안 같은 걸 보면 이제 시적 작업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뭐죠? 파리안은 뭐야? 야위고 픽이 없는 거야. 이거 바위랑 합이 된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단풍의 붉은색을 부각시켜주고 싶었던 거겠죠.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그치? 자, 그럼 봐봐. 지금은 어때? 가을이야.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웁니다. 뭔 말이야? 그러나 자연의 인생은 가을의 바람 꿈에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지난 여름의 무른 녹은 녹음이 주는 줄. 그럼 이건 이거네. 가을은 그냥 가을이 아니라 뭐야? 여름이 준 거야. 그러니까 여름이 뭐 이런 표현이 좀 잘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소멸해야 가을이 탄생하는 거지. 겨울이 소멸해야 봄이 탄생하는 거고. 근데 얘가 뺑뺑뺑 돌잖아. 그러니까 순환이죠. 됐나요? 다음. 여기는 각주를 안 주면 안 되죠. 그치? 일경초가 한 줄기의 풀이 뭐가 되고 황금불상이 되고 대입해버리면 된다고 했었어. 장육금식은 다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걸 통해서 변화와 또 뭐예요?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네, 순환도 사실 변화의 측면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약 이게 불교로 그분이 뭐라고? 승려임을 감안한다면 무상의 개념을 끌고 온 거지. 항상함이 없다. 끊임없이 바뀐다. 그치? 자, 요건 어떻게 해석했을까?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 모든 존재는 많은 것은 같은 소조다. 그럼 뭐예요? 천지가 이렇게 있고 소조 1에서 K까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만물은. 그럼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모든 존재가 한 둥지 한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용 설명서는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혹은 서로 간의 경계가 없음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다 뭐니까? 너도 나도 같은 소조, 같은 둥지에 있는. 그러니까 차별하고 분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로 시적 전환을 세게 들어오네요.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보았대. 이제 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결국은 뭐야? 문학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게 되는 문학은 결국은 뭐? 인간, 사람 얘기야. 이쪽으로 끌고 올 거라고. 그럼 뭐 하겠어? 고통은 가시덤불 위에. 가시덤불 위에서 뭐? 환희의 낙원. 그지? 고통에서 환희의 낙원으로. 뭐 하겠다? 계속 바깥 순환하는 거지. 변화해 나가는 거지. 이 당시가 일제강점기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해석은 너무 좀 빤해지죠. 됐죠?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환희를 위해서 뭐? 이미 떠났다. 이미 부재 상황. 이미 부재 상황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고통에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시네요. 됐어? 그리고 나서 문제의 26번을 한번 봅시다. 으아, 서운해. 이게 어떻게 정답률 탑3에 들어와 있을까?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시간 없어서 틀린 친구들 말고 시간을 줬는데 틀린 친구는 이걸 너무 약하게 처리하고 있어. 그래서 틀린 거야.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주면 대충 풉니다. 그냥 째려보고 이거 맞나 틀리나 이게 선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원을 아예 안 했다는 거지. 봐. 1번. 단풍을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우는 인생의 주체로 표현했다. 그런 말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을 매개로 환기하는 이게 가을의 감각이니까 그지? 가을 풍경에 뭐?
생생하게 드러낸 효과 이렇게 사물의 의지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안 틀렸네 하는 순간 이제 등급이 3점 꺾였으니까 와장창창 무너졌겠지. 응? 안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쓰죠. 밑줄 문제는 밑줄만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문학에서 밑줄 문제라는 건 결국은 특정 시어나 구절을 따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이거에 사전적 의미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 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사전적 의미만 쓰겠다는 거야. 그 시어는 그 시에서만 그 의미를 획득한다. 이것도 선생님이 만들어줬던 말이잖아? 뭐예요? 시인이 전체 시를 어떻게 직조했는지에 따라서 뭐가 생겨? 그 단어는 새로운 맥락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아까 가시덤불, 니네 평범하게 그냥 가시덤불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하면 니네 마이너스라고 할 거잖아.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 아니야? 혹시 가시덤불 너무 좋아해? 그럼 의자 다 바꿔준다. 응? 아니죠. 근데 어때 지금? 한용운 선생님은 그 가시덤불을 뭐야? 낙원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봤단 말이지. 낙원으로 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봤단 말이야. 그치? 이건 누구의 생각? 한용운 선생님의 생각이지. 한용운 선생님이 만들어준 맥락적 의미에 따라서 가시덤불은 그 의미를 획득한 거라고. 선생님이 이 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전적 의미 당연한 거고요. 맥락적 의미까지 끌고 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지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봐봐. 단풍, 노래, 기억을 매개로만 봐. 볼드도 걸려있을, 이건 볼드도 걸려있을걸? 아닌가? 걸려있네. 이건 심지어 볼드도 걸려있네. 여기잖아, 여기. 그지? 단풍은 그 다음에 또 뭐야?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인생의 주체. 뭐 이렇게 간 거 아니겠어? 그치? 자, 그럼 봐봐. 이 기억은 어떤 기억이야? 기억에만 남아있는 것은 지난 여름에 물은 녹은 이거잖아요, 지금. 기억만 남아있는 건 뭐야? 여름의 풍경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잡아놓고 다시 가봐. 기억을 매개로만 환기하는 가을 풍경의 생동감이 안 되는 거지. 이 기억은 어떤 거니까? 여름 거니까. 여름 거니까 사라져야 지금 뭐가 와? 가을 풍경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X죠. 둘의 차이는 뭐야? 맞힌 사람이랑 틀린 사람의 차이는 뭐야? 틀린 사람은 뭐만? 보기, 학습 활동의 내용만 끌고 와서 선지를 정당화하려고 했고, 그치? 판단하려고 했고, 맞힌 사람은 뭐? 복원을 해가지고 선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했고, 요 둘 차이 아닙니까? 나 같으면은 복원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풀고 시간도 아끼면서 3점도 가져갈래. 얘가 어떻게 40%냐, 정답률이. 우린 좀 의아한 지점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욕망의 결과이지 않을까. 대충 빨리 풀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 보고 우리 다음 세트로 가죠. 시간이 없었을까? 라고 믿어도 될까요? 근데 이것도 계속 얘기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원이 안 된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보기를 미안해. 그 전에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연계죠. 그리고 중략 이후는 수특에 실려있는 부분인데 중략 이전은 어때? 수특에 없는 부분이 좀 있죠.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를 갔던 것도 사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임금의 안배였다. 배려였다. 정적들로부터 이렇게 피신 시켜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이것도 하나 붙여놓읍시다. 자, 보기.
가와 나의 작가는 모두 조선 후기에 치열한 정쟁의 영향으로 인해 유배를 가게 되었다. 키워드는 유배가사였군요. 유배가사. 그치? 그러면 이제 해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임을 사랑하는지, 임금에 대한 충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자꾸 어필하겠죠? 그지?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이 창작되어 작가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존재가 시적 상황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화자와 뭐의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경쟁자, 존재, 대립자. 이 말이 더 괜찮겠다. 자, 존재 대신 대립자란 말을 썼어요. 이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난답니다. 그렇겠지. 문학이니까. 직접적으로 토로할 수도 있고, 빗대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사대부 문학이라는 점에서 두 작품 모두 바람직한 군신관계. 그치? 안 할 수 없어. 그치? 이걸 해배시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으니까. 임금밖에 없으니까. 가는, 자, 가에다가 잡아놓으면 가는 뭐고? 임금에 대한. 그래서 마치 뭐처럼 우리가 이제 수특에 있는 부분에서 마치 연정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임금 얘기라고 했었어.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와 애상감. 그 다음에 유배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열망.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유배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열망. 해배. 그지? 해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자, 다음. 누구는? 나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중심으로.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정서래요.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 정도가 잡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들어갈 거야. 근데 얘가 오답률 어이하여 5위에 해당하냐?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믿어볼까요?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 멀리 와서. 되나요? 됐다. 자, 다시. 가의 근본이 임을 위한 정성이 있다는 것과 나의 해마다 자신의, 이거 뭐야, 다. 이것도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밑줄 문제예요. 결국은 구절 얘기고요. 인용 문제 나오면 뭐? 오늘 계속 얘기한다. 그치? 복원이 먼저야.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따져나가야 돼. 자, 해보자고. 자, 복원을 해봤어. 가의 근본이 임을 위한 정성에 있다는 것은 하나씩 하는 거야.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마. 임금을 향한 작가의 고든 마음을 표현한 거다. 가능하죠. 그치? 임금을 향한, 가능하잖아. 그치? 여기 X가 안 나와요? 자, 이거 봐봐. 긴 소매를 들고 앉아 옛 허물을 헤아리니까 내가 우직하고, 뭐야?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념된도 내 죄라. 내가 우직한 게, 혹은 망령된 게 내 죄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야? 그 근본. 내가 우직했던 거, 망령됐던 것도 근본을 생각해 보니까 뭐야? 임을 위한 거야. 여기 X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보기의 측면에서도 뭐? X가 나올 수가 없죠. 나를 한번 읽어보자. 나의 해마다 화자가 서신에 붙여 보낸 매화는 이렇게 나와 있어. 복숭아 살구꽃 없는 땅에 하물며 매화가 있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매화가 있겠는가? 해마다 꺾은 가지 서신에 붙여오니. 자, 봐. 시적 화자 지금 뭐? 유배 상태라며. 유배지에 뭐가 없다? 복숭아 살구도 없는 땅이야. 그냥 나무 없다라고 그냥 합시다. 나무 없음이잖아. 그러니까 매화가 있겠어? 없겠지.
그럼 봐봐. 해마다 꺾은가지 서신에 붙여오니 어주버 고향 봄빛을 친히 본 듯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럼 봐. 저 편지는 누가 쓴 거야? 누가 써야 돼? 자, 다시 이 시적 화자는 뭐예요? 수신자야, 송신자야? 쓴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잖아. 거기에 뭐 편지에 가지 붙여온 거야. 매화가지 보내준 거라고. 그거 보니까 뭐야? 아, 이거 고향에서 왔네. 고향 봄빛을 친히 본 듯 하여라. X 뭐 해마다 화자가 서신에 붙여온 매화는 화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리고 뒤에도 틀렸죠. 뭐? 임금을 향한 작가의 고든 마음은 표현한 거다. 없잖아. 이거 지금 볼드는 여기 걸려 있는 거죠. 해마다 서신 매화 이 정도잖아 지금. 그지? 선생님이 시조의 주제는 어디에 있다? 종장에 있다고 했었잖아. 이거 뭐 하고 싶었던 거야? 고향 봄빛. 지금 고향에 없으니까 이거겠네. X. 그지? 볼드는 여기에 걸려놨지만 인용은 여기서 했지만 사실 얘를 푼 건 뭐야? 주제의식이 있는 종장의 맥락을 끌고 와서 밀어버린 거지. 뭐 사실적으로도 뒤틀려 있고. 됐습니까? 이렇게 인용만 제대로 해줘도 풀 수 있어.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 정답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좋은 풀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냥 보기만 보고 그냥 선지만 보고 밀어버렸던 것 같은데 지금 문학 쪽에서 정답률이 낮은 거 그렇게 풀리는 문제도 있죠. 되게 쉬웠던 시절, 그지? 되게 문학이 쉬웠던 시절은 그렇게 돼. 근데 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왜 인생이 걸렸다는 시험에서 홀짝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위험한 상황 속으로 자기를 내몰고 있는 거 아닌가? 어려운 거 아니야. 뭐부터? 인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복원만 제대로 해줘도 문제는 80% 이상 풀립니다. 여러분들은 선지 판단에 이런 거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얘 틀린 친구들을 변호해 주자면 독서에서 시간이 많이 사용하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문학에 힘을 줄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촉박하게 풀다 보니까 막 지나간 거지. 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6평 보기 전에 어떻게 자기의 불안 요소나 약점들이 잘 확인이 됐나요? 파악이 됐을까? 나랑 공부하면서 발견을 했을까요? 그러면 6평 보기 전에 다 바꾸지 말고요. 하나만 바꾼 상태로 하나만 좀 집중해서 보완해서 6평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보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또 모의고사 해설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안녕.